네, 안녕하십니까. 깡스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역시 수급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좀 발생되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국내 자체적으로도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따라 우려가 좀 작용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 자체가 재개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약간의 우려를 나타냈다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이제 2차 확산이 언제 종료가 될 거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앞전에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던 부분을 잘 해결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주 만기를 앞두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이 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장중에는 이제 상승세를 보이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동반 매도 물량이 출하가 되면서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거래대금이 증가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거래대금의 증가세가 나타나지 못한다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950포인트를 전후로 한 이 매물대와 가격 마디를 넘어가는 과정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수는 1935포인트로 마감되었고 외국인과 기관이 1700억, 3600억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선물 쪽에서 보게 되면 선물 쪽에서는 이제 장 마감 무렵에 또다시 투신권에서 매도 물량을 또 확대하고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장중에는 베이시스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베이시스가 악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가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다시금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누적 매수는 다시금 83,000개역으로 다시 최고치 수준까지 외국인들이 누적 매수를 했다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쪽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코로나 관련된 뭐 일부 제약바이오라든지 그 외적으로 이제 비대면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강세에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은 0.4% 정도 강세가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거래대금이 10조 3천억 있다 보나 지금 거래소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월등히 많은 국면이 지금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강세가 이어진다 되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역시 동반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상대적인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바로 보도록 하죠.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장중에 2,9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다 결국 약밥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돌파한 다음에 이제 매물 소화를 한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는 그런 위치였고 지난주부터 중국은 계속해서 강세가 좀 이어져 왔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2차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따른 우려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제 막 다시금 활동을 재개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 역시도 다시금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확산이 다시금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여행이라든지 금융, 그 외적인 경기 관련주들에 대한 하락으로 연결되는 모습이었고 그에 반대로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기술주 이런 쪽에서가 강세에 뛰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이 부분은 지지율과 연결이 된 부분이고 이제 나중에 대선을 앞두고 이 부분을 좀 더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다시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27.5로 계속해서 약세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 유가 같은 경우는 24불에서 26불 이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이제 글로벌 경기가 코로나 재확산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수요가 개선된다 이런 관점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지만 26불이란 가격대를 넘어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었던 중국 같은 경우 상가 패턴을 맞는 상태에서 하단 지지를 마무리하고 중간 마디자리가 2,900에서 2,890에서 2,915포인트, 그러니까 2,900 전후가 되는데 이 자리대를 살짝 돌파하고 안착하는 과정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안착하는 과정을 보이고 나면은 다음 주에
양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양해에서의 추가적인 모멘텀을 얼만큼 받느냐, 이 부분이 중국 증시의 위쪽 방향을 돌파를 하느냐, 이로 연결될 것 같고, 이 부분이 나올 때가 이제 미증시하고 차별화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양해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이 나오게 될 때 국내가 얼마큼 그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냐, 이 부분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를 보도록 하죠.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동일하게 말씀드렸는데 10에서 12불 사이 이 구간대가 결국 바닥을 만들고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는 25불에서 27불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6월말 만기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5월물 같은 경우가 만기가 될 때 실제적으로 마이너스라는 가격대까지 보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또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 들어서 외국 개인들 같은 경우가 주식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인버스를 많이 샀지만 유가 같은 경우도 앞전 하락할 때 상당히 많이 사놓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이 좀 크게 나타난 그런 케이스인데, 또다시 하락할 거라는 우려도 가지고 있고 하락에 대한 베팅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는 비상업용 포지션으로 인해서 앞전 같은 급락이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보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유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 이 논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이 되기 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루 이제 수요량 자체가 약 1억 배럴 정도가 수요가 나타났다, 이렇게 된다. 이 부분에 이제 1월 달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계속해서 수요 자체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되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전 세계적으로 가동 중지라든지 여행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원유 수요 자체가 굉장히 크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돼가는 그런 모습을 재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원유 수요 자체도 소폭 개선이 된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6월달 이후부터가 이제 수요 자체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고 하반기가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긴 한다. 재확산만 되지 않는다면 수요 자체가 이제 6월달 같은 경우는 다시 9,000배럴에서 9,500만 배럴까지 수요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하반기부터가 다시 1억 배럴 가까이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공급을 보게 되면 공급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오펙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급을 조절했었기 때문에 수요와 비슷하게 1억 배럴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었다가 들은다. 이 부분이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급감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산 자체가 급감을 하는 과정이 더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유가의 급락으로 연결됐었던 그런 케이스였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5월 달부터 이제 공급 자체를 8,500만에서 9,000만 배럴 정도로 낮춰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흐름이 5월 달 지나서 6월 달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는 유가의 수요 자체가 9,300만, 500만까지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 9,000만 배럴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가 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더 커지게 되면 당연히 유가는 올라갈 수 있다가 될 것인데, 이 유가가 올라가는 과정에 나타날 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신흥국이라든지 그 외적인 국가들의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가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영향을 좀 어떻게 미치냐 부분에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유가가 많이 빠져 있으면 오히려 이익이 개선되는 쪽으로 많이 전개하는데, 우선은 단기적으로 재고평가 손실한 부분을 한 번은 거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국내 경기에는 긍정적이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유 생산 단가도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이제 1억 배럴 정도가 하루 평균, 여태까지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글로벌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이 맞춰져 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26불이라는 가격대가 왜 저항으로 계속해서 인식이 되냐면, 전체 1억 배럴 중에서 약 80% 가까운 8천만 배럴이 전통 산유국이라고 하고 있는 이제 러시아라든지 뭐 사우디라든지 카타르 이런 국가에서 주로 생산을 한다는데, 그 가격대가 이제 평균 생산 단가가 약 26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통 산유국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라고 얘기하는 데가 26불인 것이고, 그리고 나서 36불에서 46불이라는 가격대가 미국에서의 셰일가스라든지 셰일오일 이쪽에서의 평균 단가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의 에너지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개선되려면 36불에서 46불 정도가 올라가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26불이 넘어갈 경우는 중동에서가 오히려 수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감산을 더 한다라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가, 제한적인 감소가 바로 미국 내에서의 시추공수가 감소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가 자체는 서서히 회복하는 구간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될 겁니다. 그래서 유가 자체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다시금 세계 경기 자체가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난다 될 경우가 1억 배럴의 생산, 그러니까 수요가 필요한 반면에 생산은 현재 9천만 배럴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도 현재 구간에서 비관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대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중국을 때린다라고도 볼 수 있는가, 실제적으로 그 부분도 녹록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가 자체가 36불에서 46불이라는 가격대를 올려놔야지 미국의 이제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쪽에 생산하는 업체들이 주로 트럼프의 지지 기반층이기 때문에 그쪽 역시에서 그쪽도 마찬가지 유가를 올리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가. 지금 최근 들어서 트럼프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앞전에 1월 달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어느 정도 타결을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인 평가가 줄어들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3월 달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미국 내에서도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안 좋은 상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부정과 긍정이 왔다 갔다 하다가 현재까지는 부정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 되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었던 지지 기반층인 유가라든지 이런 쪽을 회복시키려는 작업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사태를 자기가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면은 결국 발원지였던 중국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화살을 돌리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계속해서 압박을 할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지만, 앞전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부정적 평가가 낮아졌던 그 과정이 중국하고의 무역 협상 타결이었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도 녹록지 않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금 재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잠깐 보도록 하죠. 어저께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같은 경우가 거래 대금이 작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래 대금이 작게 되면은 우선은 시장에서 업종별 차별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가 될 것이고, 그 와중에 지수 자체가 빠진다가 되면은 전반적인 약세를 띈다, 이렇게 되는데, 시장에서 결과적으로는 어저께 코스닥과 중형 쪽에서는 강세를 띄었던 반면 대형과 소형 그 외적인 쪽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띄었다 그런다.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한진칼이 재차 강세를 띄었다는 부분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금 비대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 이런 쪽에서 강세를 띄었었고, 그 정부에서의 정책 자체가 향후 디지털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언급되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들도 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된 모습이었죠. 그 외적으로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유틸리티나 이런 쪽이 하락을 좀 더 크게 나타났다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IT 부품 쪽에서는 일부 차익실에 떨어진 반면에 역시 제약바이오가 강세되면서 차별화 역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은 우선 어제 외인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매도가 좀 더 우위를 차지하는 모습이었는데, 삼성 SDI라든지 LG생활건강, SK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동반 매수의 경우는 HLB라든지 한진칼, 그리고 게임주, 넷마블, 젠백스, 한국사이버결제, 그래서 결제 관련주라든지 테마주죠. 정부 정책 테마라든지 그 다음에 비대면 관련된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서가 동반 매수였다. 그 다음에 매도의 경우는 LG화학이 이제 인도에서의 사고 이후 계속해서 동반 매도가 나타난 케이스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동반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관련해서 S시리즈는 비싸서 잘 안 팔리고, 그리고 A시리즈는 잘 팔린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낮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호재성 재료가 약간은 부족하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만기를 앞두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시초이 높다는 부분에 지수 상승을 누를 때는 역시 매도가 나타난다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 KB금융이라든지 삼성물산, 그리고 셀트리온, 그 네이버, 그 외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동반 매도 고르게 나타났다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다음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게 될 경우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에 대한 레버리지는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그다음 SK케미칼이라든지 세트론 제약 같은 제약 관련주, 그리고 두산 퓨얼셀도 어저께 다시금 급등이 나왔는데 두산그룹의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났다 되죠. 그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역시 동반 매도 같다면서 삼성전자가 지수 상승을 누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 그 외적으로 면세점 관련돼서 역시 동반 매도, 그리고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쪽 역시 동반 매도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저께 선물 쪽에서 또 수급이 또 크게 하나가 또 나타났는데, 선물 쪽에서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투신권에서 선물 쪽에서 매도가 크게 나타나고 이 물량을 외인들이 받아갔을 때 그 다음날 반등에 나올 확률이 현재까지는 거의 100%가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둔 상태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 선물 쪽에서가 물량을 여전히 많이 지고 간다가 되고, 그에 반해서 투신권 같은 경우가 매도를 다시금 크게 확대한다 이렇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인들이 현재 다시금 선물 쪽에서 가장 많았을 때가 86,000계약이었습니다. 어제 다시금 84,000계약까지 매수 늘렸고요. 투신 같은 경우는 47,000계약이 최대 매도 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시금 42,000계약. 그래서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이 선물 쪽에서는 굉장히 팽팽하게 서로 치열하게 좀 어느 정도 포지션을 다툰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수 자체가 1900에서 1950이라는 자리대를 지금 약 2주가 넘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는 기대치를 투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외국 같은 경우는 돌파가 나올 경우 윗자리 크게 열린다, 동일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선물지수 이번 주 옵션 만기를 사실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는데, 날짜상으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좀 재밌습니다. 앞전에 시장에서 바닥을 만들고 상승하고 박스권을 그리다 돌파가 나올 때가 약 9거래일째 돌파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또 연결하다가 9거래일째 돌파가 나면서 19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우리가 연휴 전에 역시 마찬가지 연휴 전날이 9거래일째였었는데 박스권을 흐린 다음 보이다가 1950이라는 자리대를 넘어갔던 자리도 바로 이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9거래일이 되는 날이 5월 14일 만기일이 되는데, 만기일 전에 이 9거래일이 나타나기 전에 꼭 한 번씩 반복되었던 것이 시장에서 한 번씩 빠지면서 투신권에서 선물에서 매도 물량을 키웠던 날이 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이 되었던 되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만기일 날에 이제 밑자리를 가르냐, 이 부분은 이제 옵션에서의 프리미엄을 이제 어느 정도 다 빼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포지션을 마저 프리미엄을 좀 더 뺀다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위쪽에 대한 무게를 여전히 실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이평선으로 볼 때는 61세라는 자리대를 실제로 선물이라든지 대형 지수는 세 번째 돌파를 하는 그런 위치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트상에서의 흐름은 상당히 좋다가 되는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역시 수급적인 부분에서 현물에서의 매수가 들어올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것 같고, 앞전에 1900포인트를 돌파할 때도 삼성전자가 시세를 한번 나타내주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갔던 케이스였는데,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주가 자체는 이제 주가 빠져는 있지만 삼성전자 현재 구간에서 상승 어느 정도 뽑아준다면 역시 1950 이 라인 때 쉽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기일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란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실제로 이제 국내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국내 프로그램이 실제 이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이 사이에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오히려 주가는 빠지는 시기에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구간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같은 시총상위 반도체가 상대적인 강세를 띄었던 그런 구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빠지면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앞전에 들어왔던 물량이 다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프로그램 물량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로그램 자체는 차익과 비차익으로 나올 수 있는데, 차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베이시스에 연동된 프로그램이고, 비차익 같은 경우 외국인이 주로 매매하는 바스켓 매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익 쪽에서는 지금 현재 약 6조 정도가
매도가 잡혀 있는 상태이고 반대로 비책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거의 한 20조 이상을 매도를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쪽에서는 나중에 베이시스가 개선되거나 외국인 들어올 때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은 상당히 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국내 증시 자체가 어느 정도 차별화가 가능해지고 국내 증시에서의 이제 베이시스나 이런 부분이 좋아졌다.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게 된다면 상당히 강한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는 여전히 동일하다 됩니다. 다만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투자 전략 어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역시 14일 왕일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지수 자체는 1905포인트에서 2010포인트나 밴드인다. 우선은 지금 현재 어제 시장에서 조정을 받았었고 오늘 장중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나타내준다면 하단 자리는 거의 끝난다 될 것이고 수목금 이후에 얼만큼 그 주 중반부터 강세를 뗄 것이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프로그램은 추가로 나올 건 역시 제한된다는 부분 동일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느냐 이 부분 역시 중요하다가 될 것이고 유가 자체는 안정화가 되었다. 그리고 유가는 오히려 상승 쪽에 무게가 서서히 실린다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실물 경기 관련돼서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가 코로나 2차 확산이라는 우려가 완화가 될 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가 하나씩 더 확대가 된다 되기 때문에 실물 관련주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치를 높게 잡고 간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약 3주 정도, 2주에서 3주 정도 약세를 상대적으로 보였었기 때문에 반대되는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과 그리고 코스닥이라는 중소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책적인 부분이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반영이 된 만큼 차익실을 떨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주와 피해주에서 오히려 수혜주 쪽에서는 먹을 것이 좀 작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피해주 쪽에 오히려 먹을 거리는 좀 더 많다. 그래서 기대치 자체를 피해주 쪽에서 무게를 잡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토마토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토마토TV와 함께 수익을 내는 하루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입니다.